오늘은 현대소설 3번입니다. 여러분 교재 163쪽부터입니다. 채만식 작가의 태평천하 1938년 작품이고 1930년대를 대표했던 작가 중 한 명인 채만식. 채만식은 풍자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반어와 풍자의 방식으로 이 당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했던 그런 표현 방법을 많이 활용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 소설 속에 녹아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보기 먼저 살펴볼게요. 태평천하는 작품 자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제강점기 친일 지주 계층에 속한 인물을 이야기 속에 등장시켜 다양한 방식으로 풍자를 구현한다. 그럼 이 풍자의 대상인 친일 지주계층, 부정적 인물이겠다. 비판의 대상이겠다. 그죠? 서술자는 부정적 인물이 행하는, 그러니까 친일 지주계층에 속한 이 인물이 행하는 신념에 찬 언행들을 통해 그의 왜곡된 세계관을 보여준다. 나아가서 작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인물에 대한 논평을 드러내는데 우리 나중에 설명 한 번 더 할 거지만 이 인물에 대한 논평이 직접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서술자가 중간중간 개입하는 방식. 그래서 이걸 판소리 사설 문체라고도 하는데 한번 작품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어적 서술로 인물의 언행을 비꼬거나 인물의 외양을 위험 있는 것처럼 묘사한 뒤 그와 상반된 특성을 부각하여 인물의 품위를 추락시키는 방식을 활용한다. 또한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인물이 처한 상황을 논평하면서 독자들을 자신과 가까운 위치로 끌어들여 거리를 두고 인물을 바라보게끔 유도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서술자가 독자를 자기 가까이로 끌어들여서 야 저기 봐봐 저기 봐봐 하면서 이 인물에 대한 시선을 같은 위치에서 보는 것. 그러니까 이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겠지.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교과서에 나온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은 안팎으로 윤이 지르르 흐르는 못이 진솔것이오. 새 옷이다 이거야. 풀먹인 것 같이 빳빳한 새 것이요. 머리에는 탄건에 받쳐 주경 달린 갓끈이 달린 통영갓이 날아갈 듯 올라앉았습니다. 자, 뭐뭐 했습니다. 경어체를 쓰고 있다 그지? 높임말로.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건 역시 독자와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 방식이다. 발에는 크막하니 솜을 한 근씩 두었음직한 흰 버선에 운두, 신둘레가 새까만 마른 신, 가죽신을 조마맣게 신고 바른 손, 오른손에는 은으로 개대가리를 만들어 붙인 화류 개화장이요. 이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왼손에는 34살배기 묵직한 합죽선입니다. 부채.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단어들 하나하나를 만약에 모르더라도 이 전체 이미지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멋있는 모습이야. 지금 겉모습으로는 굉장히 막 차려입은 겉이 번지르르한 모습입니다. 이 풍채야말로 아까울사. 옛날 세상이었다면 1도의 방백일시 분명합니다. 옛날이었다면 한 도지사 정도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이 겉모습을 가지고 외양을 가지고 겉으로 굉장히 이제 멋지다, 한 자리 하는 사람 같다 하면서 치켜 올려주는 거야. 그런데 뒷부분을 보세요. 그런 것을 간혹 입이 비뚤어진 친구는 광대로 인식착오로. 그런데 분명히 막 멋지게 차려입었는데 한편으로 광대 같다는 거야. 이건 사실 놀리는 거잖아. 여기서 입이 비뚤어진 친구라고 했지만 사실 이 지금 차려입은 이 대상이 부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 비꼬고 있구나. 작가가 반어적으로 조롱하고 있구나. 요거를 알아채야 됩니다. 동경 대판의 사탕장수들은 캐러멜 대장감으로 침을 삼키니 통탄할 일입니다. 자, 진짜 통탄할 일인 게 아니고 놀리는 거야. 반어적으로 이 대상을 조롱하는 겁니다. 아까 겉으로는 막 치켜 올려주지만 사실은 비꼬는 거지. 이 광대 같다 이 말이야. 이게 진심인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대상을 격화시키는 이런 반어적으로 조롱하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그러면 요거 굵은 글씨 있는 거는 바로바로 풀어도 되거든. 우리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아까 굵은 글씨 있는 부분 4번에 1번입니다. 풍신을 1도의 방백과 같이 위험 있다고 묘사한 뒤 그러한 묘사와 상반되게 광대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음을 언급함으로써 윤직원의 품위를 추락시키고 있군. 이거 어디에 나왔냐 하면 아까 여기 인물의 외양을 나오는 부분이지. 여기다가 동그라미 1번 이렇게 표시해 놓읍시다. 그러면 이거는 맞는 선지. 자, 계속 봅니다. 인력거에서 내려선 윤직원 영감은 자, 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아까 이 중심 인물이 부정적 인물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저절로 떡 벌어지는 두루마기 앞섭을 여미려고 하다가 도로 걷어 젖히고서 간드러지게 허리띠에 가 매달린 새파란 염난끈을 풉니다. 주머니끈이야. 주머니 있는 끈을 풉니다. 인력거 사기 몇 푼이단가?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당자 역시 작가지. 작가 역시 전라도 태생이기는 하지만 그 전라도 말이라는 게 좀 경망스럽습니다. 이제 놀리는 거야. 계속 윤직원 영감은. 그저 처분해 줍사요. 인력거꾸는 자 인물이죠. 담요로 팔짱 낀 허리를 굽실합니다. 좀 점잖다는 손님한테는 항투로 쓰는 말이지만 이 풍신 좋은 어른께는 진심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후히 생각해 달라는 뜻이지요. 자, 이 인력거꾼의 생각으로는 좀 후하게 줬으면 좋겠다. 인력거 값을. 이 앞부분에 이제 나왔지만 이 굉장히 힘든 길을 왔어. 그리고 윤직원 영감이 100km가 넘습니다. 거구야. 자, 이 거구인 윤직원 영감을 태우고서 인력거꾼이 막 열심히 온 거야. 그래서 인력거 값이 얼마냐 했을 때 뭐 알아서 주세요 했던 거는 좀 많이 주세요. 후하게 주세요. 뭐 이런 뜻으로 한 얘기였어. 응? 그래요잉? 그럼 그냥 가서 그런데 뭐래? 그냥 가래. 세상에. 윤직원 영감은 인력거꾼을 빳빳이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더니 풀었던 염난끈을 도로 비끄러맵니다. 자,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려다가 다시 묶어버린대. 안 주겠다는 거야. 인력거꾼은 어쩐 영문인지를 몰라 뚜렷뚜렷하다가 혹시 외상인가? 하고 뒤통수를 극적극적하면서 그럼 내일 오랍쇼니까? 내일? 내일 뭐 타러 올란가? 이 둘 사이에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인력거꾼은 내일 준다는 말인가 했는데 윤직원 영감은 나는 줄 생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윤직원 영감은 지금 심정이 약간 좋지 못한 일이 있는데 가뜩이나 김찬이 잔말을 씹힌 데서 저기 안색이 변합니다. 기분이 안 좋아. 그러나 이 편 인력거꾼으로 당하고 보면 무엇하러 오다니 외상준 인력거삭 받으러 오지요 라는 것이지만 이게 속마음이지만 어디 무엄스럽게 그런 말을 똑바로 대고 하는 수야 있나요? 어떻게 대놓고 외상값 받으러 와야죠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머쓱했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굵은 글씨랑 저 기억 동그라미 있는 거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선 기억 동그라미. 상대방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 기억에 관한 그 뒤에 설명을 보면 후히 생각해달란 뜻이지요 라는 말이 있었잖아.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따옴표 주변에 있는 것으로 그 내면을 찾아봐야 돼. 그래서 후하게 주세요 라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 이거 맞는 선지. 자, 여기도 보자. 어디 무엄스럽게 그런 말을 똑바로 대고 하는 수야 있느냐고 하는 서술에는 상대가 말을 똑바로 대고 할 수 없을 만큼 위험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 인력거꾼이 외상값 받으러 오죠. 돈 주세요 라는 말을 똑바로 대고 하기가 좀 그랬다. 뭐 이런 인력거꾼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답은 2번 벌써 걸러졌습니다. 근데 우리 나머지 선지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 말은 바른 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 잘못 난처한 판인데
남의 그런 속도 몰라주고 윤직원 영감은 이제는 내 할 말 다 했다는 듯이 천천히 돌아서 버리자고 합니다. 인력거꾼은 이러다가는 여느 때도 아니고 보통 때도 아니고 허파가 터질 뻔한 너무 힘들었던 거야. 진짜 허파가 터질 뻔한 오늘 벌이가 눈 멀뚱멀뚱 뜨고 그만 허사가 되지 싶어 대체 이 어른이 어째서 이러는지 모르겠어도 그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좌우간 이렇게 병신스럽게 우물쭈물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고 크게 과단을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결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상 말씀이 없습니다. 헤이. 크게 과단을 낸다는 게 결국은 조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저 그 인력거 삭스를 받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싹? 네, 아니 여보소 이 사람 윤직원 영감은 더러 역정을 자기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하마 삿대질이라도 할 듯이 한 걸음으로 나섭니다. 자네가 아까 날더러 처분대로 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자, 이 처분을 윤직원 영감은 어떻게 알아들은 거야?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마음대로 해라 했으니까 나는 안 주고 싶은데 안 줘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세상에. 자, 일단 니은 동그라미 한번 봅니다. 3번에 2번. 상대방이 말을 바꾸었다고 따지면서 불쾌감, 역정을 냈잖아. 그러면 불쾌감이라고 볼 수 있겠지. 맞는 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윤직원 영감이 진짜 너무너무 쪼잔한 사람이야. 이 다른 장면에서도 어떻게 나오냐면 이 윤직원 영감은 70대야. 70대 노인인데 약간 10대 15살짜리 춘심이한테 좀 이렇게 추파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약간 그렇고 그런 사이인데 같이 막 데이트를 하러 갈 때도 돈을 안 써. 막 무슨 공연 보러 가서도 니 거는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하고 버스 같은 전차를 탈 때도 막 돈이 없다는 거야. 나는 5만 원짜리밖에 없으니까 거스름돈 없으면 난 그냥 타면 되겠네 하면서 차비도 안 내고 탑니다. 이런 식으로 인력거 값도 자기가 막 열심히 이제 인력거꾼이 자기를 태우고 왔는데도 자기는 돈을 안 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전체적인 생활 모습에서 부정적인, 비윤리적인 생활을 하는 인물입니다. 자, 중략 뒷부분입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나. 윤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게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타고 꼬집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윤직원 영감 집안이 좀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래서 윤직원 영감도 너무나 부정적인 인물이지만 이 아들 윤창식도 한량이고 이 윤창식의 아들 그러니까 윤직원의 손주인 종수도 좀 보잘것없고 뭐 이런 집안이야. 뭐 털어 오냐? 돈 달라러 오지?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자, 요 전보의 역할이 좀 중요합니다. 지체를 바꾸어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이 윤주사가 이제 이 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창식이. 윤직원 영감을 속사납고 경망스런 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서술자가 끼어들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마치 아빠와 아들 사이가 뒤바뀐 것 같다라는 거야. 동경서, 전보, 종아기 놈이 종아기도 이 윤직원 영감의 손주 중에 한 명입니다. 종아기 놈이 경찰에 붙잡혔대. 응?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쿵 찢는 바람에 요거는 행동으로 얘기한 거지만 윤직원 영감이 굉장히 놀란 걸 얘기한다. 그지?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모여선 온 식구가 제가끔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고 모두가 놀랐다. 윤직원 영감은 마치 묵직한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랬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너무 놀라며 놀람. 그 손주 중에 종수와 종아기가 있는데 그 종아기를 윤직원 영감이 좀 기대를 걸고 있었거든. 크게 될 인물이라고. 근데 그 손자가 붙잡혔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윽고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쪼글트리고 앉습니다. 이제 열받았어. 거 웬소리냐? 응? 거 웬소리여? 응? 그놈 동무가 친 전보인가 본데 전보가 돼서 자세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요거 동그라미 돼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자, 디귿은 상대방의 짐작과는 다른 용건이 있어서 찾아왔음을 드러내고 있다. 아까 돈 받으러 왔지? 이랬는데 돈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이렇게 말을 꺼냈단 말이야. 그러면 짐작은 돈 달라는 거였는데 다른 용건 전보가 왔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3번 맞는 선지. 4번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답답한 게 아니라 그 내가 기대하던 종아기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면서 놀라고 화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답은 4번입니다. 다음 윤주사는 조끼 호주머니에서 간밤의 그 전보를 꺼내어 부친한테 올립니다. 윤직원 영감은 채듯 낚아채듯 전보를 받아 쓱 들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몰라보고 이것도 이제 서술자가 하는 얘긴데 제 바보다 이거야. 제 바보라서 원문은 읽지도 못하고 이 말이야. 윤주산의 서사 민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지요. 종악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피검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다냐? 종악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사상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자, 이때 당시 일제강점기에 사회주의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일제강점기는 일본이 주인이 되고 우리나라가 그 종이 된다는 주종관계인데 사회주의는 모두가 동등하다,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라는 사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상 자체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는 데에 반하는 거지. 반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범죄로 다루는 항목이야. 근데 이 친일을 해가지고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 이 윤직원네 집에서 지금 이 손자가 사회주의에 참여를 했다는 거는 이 집안이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요 굵은 글씨 돼 있는 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 원문은 일문이니까 몰라본다라는 서술은 작품에 개입하여 윤직원의 지식 수준이 높지 못함을 드러내는 서술자의 논평이라고 볼 수 있겠군. 맞죠? 자, 요것도 여기에 표시를 한번 해 놓읍시다. 인물에 대한 논평을 하는 부분 요거 3번 요렇게 표시해 놓으면 되겠다. 왔다 갔다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그래도 실시간으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자,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너무 놀란 거야. 윤직원 영감은 먼저는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지함을 해서 땅이 푹 꺼져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탄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하는 종아기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니래. 오, 충격적이야. 이 손자가 잡혔다는 거, 붙잡혔다는 거에 놀라서 걱정돼서가 아니고 윤직원 영감은 시방 종아기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에 드세던 불황당패가 백길 천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옛날에 자기가 당했던 그 불황당패를 만난 것보다 지금 손자가 사회주의 하는 게 더 충격이고 더 무섭대. 그러면 여기서 A와 B 비교하는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자, A와 B는 모두 타인의 모습을 바라보는 등장인물의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자, A에서는 이 인력거꾼이 윤직원 영감을 바라보는 시선이 드러났어. 자, 근데 B에서는 타인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선이 없었습니다. 자, 2번 A와 B는 모두 내면 심리 묘사를 통해 인물이 특정 행동을 하게 된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A에서도 인력거꾼의 내면이 나왔고 B에서도 윤직원 영감의 내면을 통해서 이 인물의 행동의 이유를 설명한다. 그럼 답은 2번입니다. 3번 A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자, 일단 과장된 표현이 나왔는지 한번 볼까? A에서 자, 과장된 표현 요 봐봐. 허파가 터질 뻔하다. 이런 거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어. 1-3번. 그러면 인물의 처지 너무 힘들게 이 윤직원 영감을 태우고 왔다. 가능하겠네. 자, B에는 비유적 표현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있네. 망치로 뭘 얻어맞은 것 같이. 또는 땅이 지함을 해서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이런 거 다 비유적 표현이거든. 근데 여기서 인물의 성품을 서술한 게 아니고 인물의 심리 상태를 서술하고 있지. 그러면 A는 설명이 맞고 B는 비유적 표현은 맞지만 성품을 서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인물의 과거 행적 요약적 서술 아예 없었고 B는 인물의 행동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지. 5번 두 공간의 대비 없었고 B는 현재와 과거의 대비를 통해 과거 이야기가 뭐가 나지? 옛날에 옛날의 드세던 불황당패가 백길 천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이랬잖아. 그러면 대비라고 볼 수 있겠네. 답은 아무튼 2번입니다. 계속 볼게요. 진나라를 망할 자 호라는 예언을 듣고서 자 이게 신문에 오랜 시간 연재되던 소설 작품인데 그 소제목이 있었어. 근데 이 파트의 소제목이 뭐냐면 망진 자는 호얀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망진 자,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는 호온이라. 자, 이게 옛날 이야기와 연관되는 건데 옛날 진나라가 호 때문에 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진시황이 그 호, 이것을 오랑캐라고 해석해서 막 이 오랑캐가 못 들어오게 만리장성을 쌓았어. 근데 결국에 이 호가 오랑캐가 아니었던 거야. 그의 자식 호해할 때 이 호도 지금 똑같은 호자죠. 그래서 망진자,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그의 자식 호해였다라는 뜻이야. 그럼 이게 비유적인 걸로 볼 수 있겠다, 그지? 그럼 이 진나라를 뭐로 볼 수 있겠어? 이 소설로 친다면. 윤직원 영감 집안이지. 이 윤씨 집안을 망하게 하는 자는 혼이라. 그럼 이 자식인 호해가 누가 되겠어? 윤종아기가 되겠네. 사회주의에 참여함으로써. 자,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가 호가 아니오. 그의 자식 호의 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진시황은 자기 자식이 이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이 윤직원보다 낫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거야. 사회주의라니 응응 윤직원 영감은 사뭇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를 합니다. 응 그놈이 사회주의를 하다니 응 그게 참말이냐 참말이여. 허긴 그놈이 작년 여름방학에 나왔을 때부터 그런 기미가 좀 배긴 했어요. 그러면은 참말이구나. 그러면 참말이여. 응. 망했습니다. 지금. 자, 3번에 5번 마저 확인해 볼게. 상대방이 알게 된 일이 사실임을 뒷받침해주는 생각. 그러니까 종아기가 여름 방학 때부터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하는 이 뒷받침하는 내용 가능. 그래서 답 4번인 거 확인됐고. 윤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오릅니다. 그런 쳐 죽일 놈이 깎고 죽여도 아깝잖을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하라니 꿈이었어. 윤직원 영감의 꿈은 이 종아기가 경찰서장이 되는 거였어. 생판 사회주의 하다가 뎁다 경찰서에 잡혀? 응? 오사육시를 하는 이런 막 욕하는 거야. 그놈이 그게 어디 당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해요. 부잣놈의 자식이 무엇이 데껴서 불황당패에 들어. 그러니까 이 윤직원 영감의 입장에서 사회주의를 한다는 거는 불황당패에 가입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 안은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오죽이나.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봐. 이 소설이 지금 1930년대 배경이란 말이야. 일제강점기입니다. 근데 그 시기를 지금 윤직원 영감은 좋은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화적패가 있느냐? 불황당 같은 수령들이 있느냐? 재산이 이때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는 다 지나가고 자기가 느끼기에
이 말세는 끝났어. 지금 너무 살기 좋아. 자, 보아라. 거리거리 순사여 골골마다 공명한 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야. 지금 이 순사들이 돌아다니는 이 세상이 너무 자기 살기 좋은 세상이야. 남은 수십만 명 동병을 하여서 우리 조선놈 보호하여 주고, 자, 군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여. 응? 제거진이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야. 태평천하. 자, 이게 일제강점기라는 걸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 윤직원 영감은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인식이 왜곡돼 있다는 거야. 그런디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잣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째서 지가 세상 망쳐놓을 불황당패에 참석을 한단 말이여. 응?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끝나는 모습. 그럼 여기서 우리 태평천하라는 이 소설의 제목도 이해가 된다, 그지? 이 태평천하가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러면 이 윤직원 영감이 남들이 지금 다 고통받고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기 주권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이 시기를 태평천하, 살기 좋은 세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이거부터가 이제 부정적인 인물이라는 걸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대단하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그 아까 4번에 굵은 글씨 있는 부분 4번, 5번 마저 해볼게. 자, 4번. 윤직원의 처지를 진시황이 그의 자식 호해로 인해 나라를 잃은 상황과 비교하는 대목에서 진시황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알고 있는 독자는 서술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거리를 두고 윤직원을 바라보겠군. 이거는 보기의 내용에서 근거를 찾아야 돼. 자, 여기 4번 적으면 되겠네. 그지? 여기 나오잖아.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논평하면서 독자를 가까운 위치로 끌어들여. 자, 여기에서 찾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맞는 선지. 5번. 남은 수십만 명 동병을 하여서 우리 조선놈 보호하여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냐라는 말을 통해 일제가 조선 민중을 위해 군사를 일으킨다고 믿는 왜곡된 세계관이 드러난다. 이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여기 5번 적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보기와 이 본문의 내용을 적절하게 연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고 답은 2번. 자, 3번도 풀었고 우리 안 푼 문제가 2번이네. 자, 이거는 세부 내용 확인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쭉 지금 다 읽었지만 중간에 한번 확인해도 됩니다. 일단 각각 어디에서 근거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1번. 윤직원은 인력거에서 내린 직후 삭을 치르고자 인력거꾼에게 삭시 얼마인지를 묻는다. 내리자마자 아까 물어보던 장면. 여기 있네. 인력거 삭시 몇 푼이단가? 이렇게 물어보지. 안 줄 거면서. 치사해. 자, 2번. 인력거꾼은 그냥 가라는 윤직원의 말을 나중에 돈을 준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그냥 가래. 자, 그냥 가라라는 말을 듣고 혹시 외상인가 하고 뒤통수를 극적극적하면서 외상 준 인력거 싹 받으러 와야지요 라고 속으로 생각했던 거,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다. 2-2번. 3번. 윤주사는 종학이 친 전보를 종학의 동무에게서 건네받아. 여기 뭐라고 왔냐면 그놈 동무가 친 전보인가 본데 이렇게 돼 있어. 좀 이 문제 치사하긴 하지만 뭐 요새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종학이가 친 게 아니고 동무가 친 전본가 본데 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2번에 3번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리고 요 전보 나온 김에 한번 다시 얘기하자면 이 전보로 인해서 윤직원 영감 일가의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전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환하기도 하고 이 윤직원 집안의 몰락의 원인이 되죠. 이 전보의 내용이 이 종학이가 사회주의에 가담했다는 그 사실. 그래서 이 집안이 몰락하겠구나 하는 그 주제를 결말을 암시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건 전개상 반전이 시작되는 부분, 이 전보라는 소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모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재였습니다. 자, 나머지도 찾아보자. 이번에 4번. 종학은 경찰서장이 되리라는 윤직원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회주의에 참여를 하였다. 자, 사회주의에 참여를 하였다. 나와 있었고, 경찰서장을 하라니까 사회주의를 하다가 경찰에 잡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기서 2-4번. 5번. 윤직원은 수령과 도적들이 과거의 사람들의 목숨이나 재산을 위협했었다고 생각한다. 자, 여기 있네. 옛날 말세는 다 지나고 지금은 살기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 2-5번. 그래서 정답은 이번에 3번. 잘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문제는 해결이 다 됐는데 선생님이 항상 그 문학 작품을 풀 때는 해제를 같이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해설지를 한번 보세요. 61쪽을 펴봅니다. 자, 61쪽에 보면 이 해제와 전체 줄거리가 나오는데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봅시다. 전체 줄거리 먼저 한번 볼게요. 윤직원은 우리 윤직원 영감 계속 나왔지. 이름이 윤두섭이야. 윤두꺼비 뭐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두꺼비같이 생겼다고. 구한 말에 화적대에게 아버지를 잃고서 이 나름의 상처인 거야. 자기 아버지가 그 화적대에게 확 찍혀서 죽습니다. 도끼에 찍혀서 죽습니다. 잃고서 세상을 원망하고 재산을 축적하는데 골몰한다. 고리대금업으로 가산을 불린 그는 그러니까 뭐 합법적인 방법도 아닌 것 같아, 그지? 주위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굴거나 한참 어린 기생 춘심이에게 욕정을 품는 등 70대 노인이 15살한테 마음을 품는 등 비윤리적인 행태를 일삼는다. 그의 아들인 창식은 한량으로 살면서 가산을 탕진하고 맞손자인 종수 역시 군수가 되리라는 할아버지 기대에 어긋나게 방탕하게 살아간다. 둘째 손자, 이 유일한 희망이야, 종학이.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어서 경찰서장이 되리라는 할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것처럼 여겨졌으나 결국 종학은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잡힌다. 윤직원은 종학의 소식이 전해지자 좌절하면서 종학이 태평천하에 세상을 망쳐놓을 불황당패에 끼었다고 울부짖는다. 근데 이 태평천하가 알고 보니 일제강점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전체 줄거리를 살펴봐도 우리 지금 순특강에 수록된 부분 그 장면들이 핵심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이 윤직원 영감의 부정적인 이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하고 이 종학이가 사회주의에 참여해서 지금 윤직원 영감이 굉장히 놀라고 화를 내는 장면까지. 그러면 작품 해제 마저 봅니다.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서울을 배경으로 지주이자 고리대금업자인 윤직원과 그 일가의 모습을 통해 당시 사회의 모순과 부정적 인물형을 풍자한 소설이다. 이 풍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채만식은 풍자입니다. 풍자. 그래서 비웃으면서 비꼬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그게 풍자야. 서술자는 윤직원의 비윤리적인 언행과 그가 몰락하는 모습을 서술하면서 빈번하게 작품에 개입하여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끼어들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판소리 사설 문체라고도 하고 윤직원을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만든다. 한편 경어체 높임말을 사용하는 거. 자, 이것도 아까 우리 얘기했었죠.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이야. 야, 독자 내 쪽으로 와봐. 쟤 좀 봐봐. 쟤 좀. 이러면서 독자와 가까워지고 인물과 멀어지는 거지. 인물을 이제 같은 입장에서 보게 된다는 거야. 과장, 반어 등 다양한 요소들도 이 작품이 풍자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일제강점기에 부정한 행동을 했던 인물들 그리고 그 사회의 모순들을 풍자하는, 비판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부할 때 항상
마지막에는 요 작품 해제와 전체 줄거리까지 확인을 하고 연계교재 학습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팅!